예수 옆에 매달린 도둑. 내 유년 시절을 섬세하고 다정한 순간들로 회상해도 좋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호해주는 안정된 환경에서 내 안의 사랑스러운 본성을 마음껏 즐겁게 드러내며 생활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내가 자기 자신에게 이르려고 걸었던 발자취들에만 집중하고 있다. 유년 시절의 아름다운 휴식, 마법처럼 행복하고 평화롭던 순간들을 잊은 건 아니지만 그것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광채로 남겨놓겠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유년 시절에 관해서는 어떤 새롭고 낯선 일들이 닥쳐와 나를 앞으로 내몰고 찢어냈는지만 이야기하겠다. 이런 충격들은 언제나 다른 세계에서 왔고 두려움과 강요와 양심의 가책을 동반했으며 내가 계속 머물고 싶었던 평화로운 상태를 언제나 놀랄 만큼 혁신적으로 뒤흔들었다. 밝은 세계에서는 드러나지 않도록 숨겨야 할 내 안의 본능적 충동을 느끼는 시기가 왔다. 누구나 그렇듯 내 안에서 성의식이 서서히 눈을 뜬 것이다. 그것은 적이나 파괴자처럼 금기와 유혹과 죄악으로 나를 덮쳤다. 호기심이 찾아내려는 것, 꿈과 욕망과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것은 쉼터 같은 유년 시절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남들처럼 행동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면서 아이처럼 구는 이중생활을 했다. 내 의식은 세상이 허용하는 밝고 익숙한 세계에 살면서 어렴풋이 보이는 새로운 세계를 부정했다. 하지만 은밀한 꿈과 충동과 갈망의 세계는 바로 옆에 있었다. 내 의식이 둘 사이에 필사적으로 세운 다리는 점점 위태로워졌다. 내 안의 유년 시절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 나의 부모님 역시 대부분의 부모들처럼 딱히 마땅한 지침도 없는 사춘기적 충동에 대해서 모른 척 하셨다. 그저 갈수록 비현실적 판타지 세계로 느껴지는 유년 시절에 머무르려고 현실을 거부하는 나의 헛된 노력을 도왔을 뿐이다.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기에 부모님을 비난할 마음은 없다. 나를 관리하고 내 길을 찾는 것은 나 스스로 해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여느 명문가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 문제를 잘 해내지 못했다. 누구나 이런 위기를 겪는다. 평범한 사람에게 이것은 인생의 분기점이다. 자기 삶의 욕구가 주변 세계와 가장 극심하게 부딪히고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워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이때 전 생애에서 딱 한 번 죽음과 새로운 탄생을 경험한다. 유년 시절이 공허해지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사랑했던 모든 것이 곁을 떠나려고 하면 돌연 고독과 죽음처럼 치명적인 추위에 휩싸이는 것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잃어버린 낙원의 꿈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여생을 보낸다. 다시 내 이야기로 돌아가자. 내 유년 시절의 끝을 알리던 감정과 환상들은 너무 많아서 다 언급할 수가 없다. 중요한 건 어두운 세계, 다른 세계가 재등장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예전에는 프란츠 크로모에게 있던 부분이 이제는 내 자신 안에 있었다. 크로모와의 일이 있은 지도 몇 년이 지났다. 어린 시절 죄에 가득 찼던 극적인 기억들은 저 먼 곳으로 물러나 짧은 악몽처럼 사라졌다. 오래전부터 프란츠 크로모는 내 삶에 존재하지 않았고 길에서 크로모와 마주쳐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 비극에서 중요한 또 다른 한 명의 주인공, 막스 데미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그는 멀찍이 가장자리에 서 있을 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그랬는데 이제 점점 다가오며 다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 시절의 데미안에 대해 내가 기억하는 전부를 떠올려 보면 1년, 아니 그 이상 데미안과 단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되도록 내가 데미안을 피했고 데미안도 결코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언젠가 한번 우연히 마주쳤을 때 데미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간혹 데미안의 친절함에 냉소와 묘한 비난이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마 나만의 착각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 겪은 일과
그가 내게 미쳤던 신기한 영향을 우리 둘 다 잊은 듯했다. 데미안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그러고 보니 그는 항상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내 시선은 자주 그의 모습을 쫓았다. 데미안이 학교에 가는 모습이 보인다. 다른 키 큰 아이들 사이에서 마치 별처럼 자신의 특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자신만의 법칙대로 사는 듯 진귀하고 고독하고 조용하게 걷고 있다. 그 누구도 데미안을 사랑하지 않았다. 데미안과 친하지도 않았다. 그는 어머니와만 친했는데 그녀에게도 아이처럼 굴지 않고 어른처럼 행동하는 것 같았다. 선생님들은 되도록 데미안을 내버려 두었다. 데미안은 좋은 학생이었지만 누구의 마음을 들려고 애쓰지 않았다. 가끔 데미안이 선생님이 심한 도전이나 비아냥으로 여길 만한 비평이나 항의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눈을 감자 또 다른 데미안이 보인다. 어디였지? 아, 이젠 그곳도 떠오른다. 우리 집 앞 골목이다. 데미안이 노트를 들고 그곳에 서 있다. 우리 집 현관문 위에 있는 낡은 새 모양의 문장을 그리고 있다. 나는 창가 커튼 뒤에 숨어 데미안을 바라본다. 문장을 예리하게 응시하는 차갑고 환한 얼굴이 놀라웠다. 어른의 얼굴, 연구가나 예술가의 얼굴이었다. 탁월하고 의지로 가득 찬 얼굴이었고 이상하리만큼 밝고 냉정하고 지적인 눈동자를 가진 얼굴이었다. 또 다른 데미안도 보인다. 바로 며칠 후의 거리다. 하굣길에 우리들이 쓰러진 말 주위를 에워싸고 서 있었다. 말 한 마리가 끌채에 묵힌 채 농부의 수레 앞에 쓰러져 있다. 말이 뭔가를 애원하듯 간신히 콧구멍을 벌름거리고 숨을 헐떡거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딘가의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가 말 옆구리와 거리의 하얀 먼지를 검붉게 물들인다. 나는 메스꺼워서 그 광경에서 몸을 돌리다가 데미안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앞으로 비집고 나오려 하지 않고 그답게 뒤쪽에서 편안하고 여유 있게 서 있다. 데미안의 시선이 말의 머리에 고정되어 있다. 여전히 깊고 고요하고 열광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놀랄 만큼 냉정하게 느껴지는 집중력. 나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분명하게 의식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독특한 것을 느꼈다. 데미안의 얼굴은 소년의 얼굴도 어른의 얼굴도 아니었고 게다가 완전히 남자의 얼굴도 아니라 여자의 얼굴이 엿보였다. 어른도 아이도 아닌 늙지도 젊지도 않은 왠지 수천 살쯤이거나 시간을 초월한 얼굴로 보였다. 우리가 사는 곳과는 다른 시간대의 세계에서 온 표식을 가진 이의 얼굴 같기도 했다. 짐승이나 나무나 별이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어른이 된 지 지금에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고 제대로 느끼지도 못했다. 그저 막연한 인상만 받았다. 아마도 데미안은 미남이었던 것 같고 그런 그가 내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고 거슬렸을 수도 있다.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 확실한 건 데미안이 우리들과는 달랐다는 것이다. 그는 한 마리 짐승 혹은 영혼이나 환상 같은 존재였다. 그때 데미안이 진짜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닿지 않을 만큼 다른 사람이었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기억나질 않는다. 이것마저도 일부분은 그 후의 인상들에서 재구성해낸 건지도 모른다. 몇 년 후에야 나는 데미안과 다시 가까워졌다. 데미안은 동급생과 같은 시기에 교회의 견진성사를 받지 않았다. 이런 일은 당시 관습에는 어긋나는 것이라 금방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학교에서는 그가 원래 유대인이다, 이교도다 하는 소문들이 파다했다. 데미안과 그의 어머니가 무신론자라고도 했고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를 믿는다고도 했다. 소문은 과장되어 데미안이 자신의 어머니와 애인 사이라는 말도 나돌았다. 지금껏 데미안은 신앙 없이 자란 듯했는데 이것이 데미안의 미래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어 보였다. 그래서였을까? 데미안의 어머니는 2년이 지나서 뒤늦게 데미안이 견진성사를 받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데미안은 몇 달간의 견진성사 수업을 나와 함께 들었다.
처음에 나는 데미안과 거리를 두었다. 되도록이면 데미안과는 어울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 많은 소문과 비밀에 쌓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사실은 크로머 사건 이후로 내게 꺼림직하게 남아있던 빚진 마음이 결정적 이유였다. 또 나만의 비밀에 집중하느라 데미안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기도 없었다. 견진성사 수업 기간은 내가 성 문제에 결정적으로 눈뜬 시기와 일치했다. 그래서인지 집중하려고 노력해도 경건한 교리에 관심이 가지 않았다. 신부님의 말씀은 나에게는 저 멀리 고요하고 성스러운 비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이야기였다. 그것이 제 아무리 아름답고 가치가 있어도 현실적이거나 자극적이지 않았다. 반면에 성에 대한 호기심은 바로 코앞의 현실이었고 매우 자극적이었다. 이랬으니 나는 갈수록 수업에 무관심해졌고 그만큼 더 데미안에게 관심을 가졌다. 뭔가가 우리를 묶어주는 것 같았다. 그 끈을 되도록 정확히 따라가 보겠다. 아직 교실에 불을 켜야 하는 이른 아침 수업 시간이었다. 신부님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졸음에 빠져들고 있었다. 신부님이 어조를 높이고 힘주어 카인의 표식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영감이랄까 경고 같은 것이 느껴졌다. 시선을 드니 앞줄에서 데미안이 내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데미안의 눈이 초롱초롱 빛나며 말을 걸어오는 듯했다. 놀리는 듯하면서도 진지한 눈빛이었다. 데미안은 아주 잠시 나를 쳐다봤을 뿐인데 나는 괜히 긴장해서 신부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가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지식이 꿈틀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다가 아니다. 얼마든지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다. 선생님의 관점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 그 순간 나는 데미안과 다시 연결되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이어졌다고 느끼자. 그 생각이 마술처럼 공간으로 전파되었다. 데미안의 힘이었는지 순전히 우연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며칠 뒤 데미안이 갑자기 견진성사 수업 시간에 자리를 바꾸어 바로 내 앞줄에 와 앉았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자리를 이동해서 내 옆에 앉았고 겨울과 봄이 다 가도록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 아침 수업 시간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수업은 졸리지도 지루하지도 않았다. 어느새 나는 그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다. 우리 둘은 가끔 극도록 집중해서 신부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곁에 앉은 데미안은 눈빛 한 번으로 주위에서 들을 이야기나 말을 나에게 일러주었다. 그 단호하고 특별한 눈빛 신호를 받으면 나는 신부님 말씀에 회의적인 시선을 던졌고 비판적으로 사고했다. 그렇지만 사실은 수업에 전혀 집중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 데미안은 늘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공손했다. 아이들이 흔히 저지르는 어리석은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크게 웃거나 떠들지도 않았으며 선생님께 꾸중 들을 일도 없었다. 하지만 데미안은 말로 떠들지 않고도 손짓이나 눈빛만으로 나를 자신의 관심사로 끌어들였다. 묘한 재주였다. 예를 들어 데미안이 어떤 아이에게 흥미가 생기면 그 아이를 어떻게 관찰하는지 말해준 적이 있었다. 데미안은 많은 아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데미안이 말했다. 내가 엄지손가락으로 너한테 신호를 하면 저 애가 우리를 돌아보거나 목을 긁을 거야. 수업이 시작되고 내가 그 말을 까맣게 잊고 있을 무렵 데미안이 갑자기 눈에 띄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나는 급하게 데미안이 가리켰던 아이를 바라봤다. 그 애는 철사줄에라도 끌려오듯 우리를 쳐다보거나 머리를 긁적였다. 선생님도 한번 시험해보자고 데미안을 졸랐지만 그 부탁은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 한 번은 과제를 해오지 않은 날 신부님이 내게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부탁은 들어주었다. 신부님의 시선이 문답 교과서 한 구절을 암송시킬 아이를 찾다가 죄 지은 듯 불안에 떨고 있는 내 얼굴에 멈췄다. 그런데 신부님이 천천히 데미안 옆으로 다가와서 나를 향해 손짓하며 내 이름을 막 부르려는 찰나 무언가 마음이 복잡해진 듯
옷깃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더니 자신을 바라보는 데미안에게 시선을 옮겨 무언가를 물어보려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잠시 기침을 하고 다른 학생을 시켰다. 나는 이 장난이 무척 재밌었는데 곧 데미안이 내게도 번번이 같은 장난을 한다는 걸 알아챘다. 등굣길에 갑자기 데미안이 내 뒤를 따라온다는 느낌이 들어서 돌아보면 그가 정말로 거기에 있었다. 넌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조종할 수 있어? 내 물음에 데미안은 흔쾌히 친절하고 논리적이고 어른스럽게 설명해 주었다. 천만에, 그건 불가능해. 신부님은 있다고 하시겠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어.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없고 남에게 자신이 원하는 걸 생각하게 만들 수도 없어. 그런데 누군가를 꼼꼼히 관찰하면 얼마든지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꽤 정확하게 알 수 있지. 다음 순간 뭘 할지 예측까지도 가능한 거야. 아주 간단한 일인데 단지 다들 그걸 몰라서 못할 뿐이야. 물론 연습도 필요하고 나비의 한 종류인데 수컷보다 암컷의 개체수가 훨씬 적은 나방이 있어. 이 나방도 다른 곤충들과 똑같이 수컷이 암컷을 수정시키면 암컷이 알을 낳아서 번식해. 생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는데 암컷 나방을 한 마리 가지고 있으면 밤에 수컷들이 암컷을 찾아서 날아온다는 거야. 심지어 몇 시간씩 걸려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컷들이 부근의 유일한 암컷을 알아차렸던 거야. 사람들이 그 사실을 설명해 보려고 애썼지만 어려운 문제였어. 어떤 냄새나 그 비슷한 무언가가 있어서 사냥개가 흔적을 추적하듯 왔겠구나 추측할 뿐이지. 알겠니? 자연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나방이 암컷과 수컷의 개체수가 비슷했다면 그렇게 예민한 후각을 갖게 되진 않았을 거라는 거야. 짝을 찾는 일에 여러 세대를 걸쳐 훈련했기 때문에 그런 후각을 갖게 된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자신의 모든 의지력을 하나의 목표에 모으면 성취해낼 수 있어. 그게 다야. 네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도 한번 누군가를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봐. 그럼 너 자신보다도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거야. 나는 독심술이라는 단어를 언급해서 오래 묻어두었던 크로모와의 사건을 상기시켜 볼까도 싶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 사이에서 아주 미묘한 문제였다. 그도 나도 수년 전 데미안이 내 생활에 아주 심각하게 개입했던 그 일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의 암시조차 없이 지나왔다. 마치 없었던 일처럼 여기거나 서로 상대방이 그 일을 깡그리 잊었다고 여기는 것 같은 상태였다. 함께 거리를 걷다가 한두 번쯤 크로모를 본 적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 시선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크로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다. 그럼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사람이 자유롭지 않다면서 또 사람이 의지를 집중시키면 목적한 바를 이룬다고 말했어. 그건 모순이잖아. 내가 내 의지를 지배할 수 없는데 내 의지를 뜻하는 대로 집중시킬 수 있을까? 데미안이 어깨를 쳤다. 그가 즐거울 때 하는 행동이었다. 질문을 하다니 좋았어. 그가 웃었다. 항상 대묻고 의심하는 건 좋은 자세야. 그런데 그 문제라면 아주 간단해.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한 나방이 자기의 의지를 별까지 비행하기 같은 불가능한 목표에 집중하면 이룰 수 없어. 다만 그 나방들은 그런 노력을 안 하겠지. 애초에 자신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찾았을 거야.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육감까지 발전시킬 수 있었을 테고, 인간은 짐승보다는 활동 영역을 넓고 관심사가 다양하지만 역시나 꽤나 좁은 범위에 묶여 있어. 북극에 가고 싶다는 상상은 얼마든지 가능해. 그런데 반드시 북극에 가려면 내 존재가 그 소망 하나로 가득 차 있을 정도로 강렬하게 원해야 하는 거야. 일단 그렇게 되면 네 내면에서 우러난 명령은 시도만 해도 쉽게 이뤄질 거고 이후로 넌 네 의지를 훈련 잘된 망아지처럼 다룰 수 있지. 만약 지금 내가 신부님이 앞으로는
안경을 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마음먹는 건 소용없어. 단순한 장난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나는 지난 가을 앞줄에서 조금 뒷자리로 옮기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어렵지 않게 실행했지. 그때 마침 이름 순서로 봤을 때 내 앞에 앉아야 하는 애가 나타났거든. 그 아이는 쭉 아프다가 다시 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리를 내줘야 했어. 내가 비켜줬지. 그건 내 의지가 기회를 잡을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야. 맞아. 그때 진짜 이상하다 싶었어. 우리가 서로 친해지고 싶어진 무렵부터 네가 내게 점점 가까이 왔지. 그런데 그건 왜 그랬어? 처음부터 바로 내 옆에 앉지 않고 몇 번은 내 앞자리에 앉았잖아. 그건 왜 그랬어? 어떻게 또 바꾼 거야? 처음 자리를 옮길 땐 나도 어디에 앉고 싶은 건지 확실히 알지 못했어. 그저 뒤쪽으로 가고 싶었지. 네 옆에 앉아야겠다는 게 내 의지였지만 처음엔 그걸 인식하지 못했던 거야. 또 네 의지도 동시에 나를 끌어당겼을 거야. 내가 네 앞에 앉았을 때 나는 내 소원을 절반만 이뤘다고 깨달았거든. 바로 네 옆에 앉기를 바랐던 걸 인식한 거지. 하지만 그땐 새로 들어온 학생이 없었을걸? 아파서 빠지거나 잠깐 쉬는 사람도 없었고. 그랬지. 하지만 그때는 말이야. 그냥 네 옆에 앉아버렸어. 나와 자리를 바꿨던 아이는 좀 이상하다 느꼈을 뿐 전혀 상관하지 않았고 신부님도 분명 한 번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었을 거야. 아마 나와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마다 내내 알게 모르게 마음에 걸렸을걸? 데미안이 싱클레어처럼 S자 이름을 가진 아이들 사이에 앉아있는 건 맞지 않으니까. 그러나 내 의지가 자꾸 그 의욕을 반대하고 방해하니까 신부님이 의식이 거기에 못 미친 거야. 신부님이 여러 번 뭔가 이상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고 궁리하셨거든. 하지만 나는 그럴 때 대처하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 매번 신부님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야. 거의 모든 사람은 그 시선을 못 견뎌. 왠지 불안해하는 거지. 만약 네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관철시키고 싶다면 상대방의 눈을 흔들림 없이 응시해봐. 그때 상대가 전혀 불편해하지 않으면 그 일은 단념하는 게 좋아. 그에게서는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그런 일은 아주 드물지. 난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보지 못했어. 그게 누구야? 나는 재빨리 물었다. 데미안은 가끔 깊은 생각에 잠길 때의 버릇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보았다. 하지만 곧 시선을 돌리고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몹시 궁금했지만 다시 물어볼 수는 없었다. 나는 그때 데미안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말하려 했다고 생각한다. 그가 어머니와 무척 친밀하게 지낸다고 들었지만 정작 그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집에 데리고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었다. 나는 데미안을 흉내냈다. 내 의지를 어떤 일에 집중해서 반드시 성취하려고 시도했다. 아주 간절한 소원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데미안에게는 말하지 못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을 데미안에게 고백하기가 어려웠다. 데미안 역시 묻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나는 신앙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데미안의 영향을 크게 받은 내 생각은 신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다고 떠들어대는 다른 동급생들과는 달랐다. 녀석들은 유일신을 믿는 건 우스꽝스럽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삼위일체나 예수의 동정녀 탄생 따위는 웃음거리에 불과한데 아직도 이런 촌스러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결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다. 나 역시 많은 의욕을 품고 있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 유년 시절의 모든 체험을 통해 우리 부모님이 영위하는 경건한 삶이 실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이 가치 없는 일이라거나 위선일 뿐이라는 말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종교적인 것들에 여전히 가장 깊은 경외심을 품고 있었다. 오직 데미안만이 내가 성서 이야기와 교리에 대해서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유의해보고 창의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가 제시한 해석을
나는 언제나 흔쾌하고 즐겁게 받아들였다. 물론 카인 이야기처럼 내가 도저히 소화해내기 힘든 주제들도 여전히 있었다. 언젠가 한 번은 견진성사 수업 중에 데미안이 훨씬 더 대담한 견해를 보여서 나를 놀라게 했다. 골고다 이야기였다. 나는 옛날부터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어릴 때 예수 순환일 같은 날 아버지가 예수 순환사를 낭독해주면 나는 열정적으로 감화되어서 슬프도록 고난에 가득 찬 아름답지만 창백한 섬뜩하지만 무시무시한 생명력이 있는 겟세마네와 골고다의 세계에서 살았다. 바흐의 마태 순환곡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은밀한 세계에 어둡고 거친 고난의 광채가 경이로운 선율로 내 마음을 전율시켰다. 지금도 나는 마태 순환곡과 악투스 트라기쿠스에서 모든 시와 예술적 표현의 본질을 발견한다. 그런데 데미안이 수업이 끝나갈 무렵 생각에 잠긴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싱클레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 그 이야기를 다시 읽어봐. 그리고 혀로 음미해봐. 석연치 않은 맛이 느껴지지? 두 명의 도둑 말이야. 언덕 위에 웅장하게 서 있는 세 개의 십자가에서 간사한 도둑 이야기가 나오다니. 너무 윤리적이고 감상적이지 않아? 명백히 추악한 잘못을 저지른 자가 갑자기 회개하며 후회 눈물을 흘리다니. 무덤 코앞에서 하는 그따위 회개가 무슨 소용이야? 안 그래? 이건 선교 목적으로 감상적으로 떠들어대는 거짓 설교에 불과해. 만약 내가 두 도둑 가운데 한 명을 친구로 택한다면 적어도 신뢰가 있는 상대를 뽑겠어. 눈물 짜며 징징거리는 개종자 말고. 다른 도둑이야말로 사나이답고 개성 있는 사람이야. 그의 처지에서 듣기 좋은 유혹인 회개를 거들떠보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충실하게 그동안 꽉 잡아온 악마의 손을 비겁하게 놓지 않았잖아. 그는 내세울 개성이 있어. 특별한 사람들은 대개 성서 속에서 손해를 보지. 아마 그도 카인의 후예일 거야. 그렇지? 나는 경악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야기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말을 듣고 나니 나는 상상력이라고는 하나 찾을 수 없고 개성도 없이 그저 듣고 읽기만 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데미안의 이 새로운 견해는 위협적이었다. 그것은 내가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모든 관념을 뿌리채 흔들었다. 곤란했다. 그렇게 내가 가장 신성하다고 생각해온 것들 전부를 잃을 수는 없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내가 한마디도 하기도 전에 그 의견에 내가 반대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체념하듯이 말했다. 그래 알아. 한갓 오래된 이야기에 불과하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 종교가 가진 결함을 잘 보여주고 있어.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서 속 유일신의 모습은 너무나 완벽하고 탁월한 존재이기는 한데 원래 그가 표상하던 본래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야. 그는 선함, 숭고함, 아버지다움, 아름다움, 고귀함, 교감, 그 모든 것이야. 하지만 세상에는 다른 것들도 있어. 그 나머지 것들을 모조리 악마적인 것으로 취급하니까 이쪽 세상의 절반이 통째로 숨겨지고 묵살되지. 신을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찬양하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성을 아예 묵살하거나 악마적이라고 단죄하다니. 나는 사람들이 신을 숭배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해. 인위적으로 분리한 절반만 인정할 게 아니라 우리는 신에게 예배하는 동시에 악마에게도 예배해야 해. 그래야 옳아. 그게 안 된다면 너 스스로 악마까지도 품어내는 그런 신을 만들어내서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눈을 감아버리지 않도록 해야 해. 데미안은 평소와 다르게 대단히 흥분했다. 하지만 곧 진정하고 미소를 짓더니 강한 말투를 누그러뜨렸다. 그러나 그의 말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간직하고 있던 나의 소년 시절의 비밀을 정확히 맞췄다. 데미안이 말한 신과 악마, 공인된 신의 세계와 금지된 악마의 세계는 내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두 개의 세계, 밝은 세계와 어둠의 세계에 관한 것 말이다. 내 자신의 문제가 곧 모든 인간의 문제고 모든 삶과 생각의 근원이 되는 문제라는 인식이 갑자기 나를 뒤덮였다. 나의 개인적인 삶과 생각이 위대한 사유의 강에 포함되어 있음을 느끼자 나는 두려우면서도 경건한 심정이 되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나의 존재를 증명해주고 가벼운 행복감을 주었지만 즐겁기만 한 건 아니었다. 그 통찰에는 가혹하고도 떫은 맛이 있었다. 내 유년 시절이 끝났고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담겼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으로 나의 깊은 비밀을 드러내면서 데미안에게 유년 시절부터 갖고 있던 두 세계에 관한 견해를 들려주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그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를 이용해 우쭐대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는 어느 때보다도 더 집중하며 내 이야기를 들었고 내 눈을 응시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데미안의 시선에는 내가 똑바로 응시할 수 없는 묘하게 동물적인 시간을 초월해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가 말했다. 우리 이 문제는 다음에 또 이야기해보자. 난 네가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 그 말은 네가 네 생각대로 인생 전부를 살지 못했다는 건데 그건 좋지 않아. 삶에서 실제로 실행하는 생각만이 가치 있는 거야. 넌 이미 공인된 세계가 세계의 절반에 불과한 줄 알면서도 신부님이나 선생님들이 하듯이 다른 절반의 세계는 숨겨버리려고 애썼던 거야. 그건 숨겨지지 않아. 누구라도 일단 생각이 시작되면 말이야. 데미안의 말은 내게 깊이 와닿았다. 하지만 세상에 금지되고 추악한 악들도 분명 존재해. 나는 소리치다시피 말했다. 너도 그걸 부인할 수는 없을 거야. 금지된 것들은 우리가 단념해야 해. 내가 이 세상에 살인이나 다른 온갖 죄악들이 존재하는 줄 알면 꼭 그것들을 저질러야 한다는 거야? 이야기를 오늘 전부 끝낼 수 있는 건 아니야. 데미안은 나를 진정시키려 했다. 넌 살인하거나 강간해서는 안 돼. 절대로. 넌 아직 허락된 것과 금지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 그저 진리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을 탐지했을 뿐이야. 다른 부분들을 더 많이 찾게 될 거야. 그렇게 자신을 믿고 맡겨봐. 예를 들어 너는 1년 전부터 어떤 내면의 충동을 느꼈는데 다른 모든 충동보다 강하니까 금지된 것으로 간주했지. 하지만 고대 그리스인이나 어떤 민족들은 이런 충동을 신성하게 여겨서 더 부추기고 축제를 벌여 기념했어. 그러니까 금지된 것은 명언불변의 것이 아니라 바뀔 수 있어. 또 우리는 신부님 앞에서 누군가와 결혼하면 당장 동침할 수 있지만 어떤 민족은 그렇지 않아. 오늘날까지도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허락된 것과 금지된 것을 스스로 알아내야 해. 금지된 일들을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악당일 수도 있어. 그 반대도 가능하고. 대개는 그저 편의상의 문제인 거야. 게으르고 생각하기 싫어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복종해버려. 그 편이 쉬우니까. 내면에서 자신만의 법을 느끼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 다른 명예로운 사람들이 매일같이 하는 일이 그들에게 금지된 것일 수도 있고 다들 금기시하는 일을 스스로에게 허용하기도 하거든. 사람은 각자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해. 그는 너무 많은 말을 한 것이 후회되는 듯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때 데미안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언뜻 보면 자신의 견해를 닥치는 대로 즐겁게 말하는 것 같았지만 언젠가 했던 말처럼 그는 그저 떠들어대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다. 데미안은 그의 이야기에 내가 진심으로 흥미를 갖기는 했지만 동시에 재미있고 재치있는 농담으로 즐기고 있음을 느꼈을 것이다. 말하자면 내 태도에 완벽한 진지함이 없었다. 마지막 구절에 완벽한 진지함이란 말을 다시 읽어보니 내가 여전히 절반은 어린 아이였던 시절에
데미안과 함께한 체험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불쑥 떠오른다. 견진성사가 다가올 무렵 최후의 만찬에 관해 배우고 있었다. 신부님은 최후의 만찬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강의했고 우리에게 신성한 느낌과 기분을 잘 전달했다. 그런데 몇 시간 남지 않은 문답 수업 시간에 내 생각은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다. 내 친구에 관해서였다. 교회 사이로 입문하는 엄숙한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반년 동안의 종교 수업에서 신부님의 설교보다는 데미안의 영향 속에 지낸 것에 더 가치를 느꼈다. 내가 입회할 준비가 된 곳은 교회가 아니라 아주 다른 사상과 개성의 교단이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이로든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할 것이며 데미안이 그 대표자나 사도 같았다. 나는 이런 생각을 억누르려고 애썼다. 어찌됐든 견지성사만은 진심으로 경건하게 치르고 싶었다. 그 경건함에 나의 새로운 생각은 어울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해도 새로운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고 교회 의식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 확실해졌다. 결국 나는 의식을 남들과 다르게 치르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데미안에 의해 눈뜨게 된 사유세계로의 입문을 의미했다. 데미안과 또다시 뜨거운 토론을 벌인 것도 이 무렵이었다. 문답 수업 시간 직전이었다. 데미안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조숙한 척, 잘난 척하며 떠드는 내 이야기가 별로 달갑지 않았는지 정색하며 말했다. 우린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어. 말뿐인 이야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질 뿐이지. 자기 자신한테 멀어진다는 건 죄악이야. 사람은 거북이처럼 제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그 후 곧바로 우리는 교실로 들어갔다. 수업이 시작되었고 나는 수업에 열중하려고 애썼다. 데미안도 나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런데 잠시 후 나는 그가 앉은 쪽에서 독특한 일종의 공허함이나 서늘함이 느껴졌다. 그의 자리가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가슴이 답답해져서 그쪽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친구는 평소처럼 똑바르고 단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뭔가가 데미안에게서 떨어져 나간 듯했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데미안을 휘감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가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뜨고 있었다. 그런데 그 눈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내면의 세계 혹은 아득히 먼 세계를 향해서 물끄러미 열려 있을 뿐이었다. 완벽한 정지 상태로 데미안은 미동 없이 앉아 있었고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입은 나무나 돌을 깎아놓은 듯했다. 얼굴 전체가 돌처럼 창백해서 갈색 머리칼만 생물 같았다. 앞쪽 의자에 걸쳐진 두 손도 돌이나 과일 등의 사물처럼 움직임이 없고 창백한데 다만 맥없이 늘어진 게 아니라 안에 강력한 생명을 숨긴 단단하고 질 좋은 껍질 같았다. 그 광경에 나는 전율했다. 그가 죽은 줄 알고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나는 넉나간 사람처럼 그 창백한 석조 가면 같은 얼굴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 모습이 진짜 데미안이구나. 나와 같이 걷고 대화하던 데미안은 절반에 불과했어. 가끔 나와 호흡을 맞춰서 호응해주는 역할을 맡아 연기를 한 반쪽짜리였던 거야. 진짜 데미안은 이렇게 태고적의 생명체처럼 차가운 대리석처럼 아름답지만 냉혹한 죽었으나 기막히게 멋진 생명력으로 가득한 존재였다. 데미안 주위를 둘러싼 고요한 공허, 전기와 별로 가득한 우주 공간, 이 철저하게 고독한 죽음. 이제 나는 데미안이 완전히 자신에게로 잠겨 있음을 알고 전율했다. 살면서 이렇게까지 고독했던 적이 있었던가. 나는 그와 이어질 수가 없었다. 나는 그에게 가 닿을 수조차 없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섬보다도 더 먼 곳에 있었다. 나 말고는 이 광경을 누구도 못 봤단 말인가. 모두가 그를 봐야 하는데 그러면 다들 오싹하게 몸서리 쳐질 텐데. 그러나 아무도 그를 주위에서 보지 않았다. 그는 석상처럼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파리 한 마리가 그의 이마에 내려앉더니
천천히 코와 입술로 내려왔지만 조금의 실룩임도 없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낄까? 그는 천국에 있을까? 지옥에 있을까? 나는 데미안에게 물어볼 수가 없었다. 수업이 끝나고 그가 다시 살아나 숨쉬고 있을 때 나와 시선이 마주친 데미안은 예전 그대로였다. 그는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를 다녀왔을까? 그는 지쳐 보였다. 얼굴은 다시 혈색을 되찾고 두 손은 다시 움직였지만 갈색 머리칼은 윤기 없이 지쳐 보였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침실에서 몇 가지 새로운 연습에 몰두했다. 꼿꼿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시선을 한 곳에 고정시키고 부동 자세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그랬을 때 무엇이 느껴지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그저 피곤하기만 했고 눈꺼풀에 심한 경련만 일어났다. 부디 곧 견진성사를 받았는데 중요한 추억이라곤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유년 시절은 산산이 부서져서 내 주위에서 무너져 내렸다. 부모님은 나를 대할 때 당혹스러워했고 누나들은 아주 낯설어했다. 내 의식을 비집고 들어온 각성이 내가 일상적으로 느끼던 감정들과 기쁨들을 왜곡하고 퇴색시켰다. 정원은 향기를 잃었고 숲에도 흥미를 잃었다. 날 둘러싼 세계가 마치 전년도 재고 물건들의 떨이 판매 때처럼 맥 빠지고 지루해졌다. 책은 종이장 묶음에 불과했고 음악은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었다. 가을의 나무가 낙엽을 떨구고 비가 오는지 해가 뜨는지 서리가 내리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생명을 서서히 내면으로 움츠리는 것과 같았다. 그 나무는 죽은 게 아니다. 기다리는 거다. 방학이 끝나면 나는 기숙학교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 난생 처음 집을 떠나 생활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미리 작별 인사를 하려는 듯 유난히 다정하게 나를 챙기며 내 마음에 벅찬 사랑,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심어주려고 애썼다. 데미안은 여행을 떠나버렸다. 나는 혼자였다.